네, 안녕하세요. 독서하고 행동하는 남자 초인용쌤 유근용입니다. 오늘은 주거용 지분물건, 오피스텔 지분물건을 낙찰받아서 수익을 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로 진행됐던 물건이고요.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8천만 원이고 1월 달에 진행이 됐었던 물건이고요. 유찰 횟수는 2회, 그래서 최저 입찰가가 6,400만 원이었는데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공매 사이트 내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면적 정보. 요 비고는 뭐냐? 전체 총 면적 중에서 요 정도 지분만 공매로 나왔다는 겁니다. 위치 및 이용 현황이라든지 또 위치 및 부근 현황.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용 현황은 본건은 오피스텔인 부분이 있고 기타 사항이 좀 중요합니다. 잘 읽어보셔야 돼요. 전입세대 연락 내역상 이 누구누구 등재되어 있으며 정확한 임대 및 점유관계 미상이나 현장 조사 시 공동소유자 누구누구 거주 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되었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공유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임대차 정보는 전입세대주, 전세입자 제대로 안 나와 있잖아요. 공매 같은 경우에는요, 사이트 내에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경매보다도 훨씬 적어요. 그래서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는데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현장 답사가 필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들을 파악을 해본 다음에 직접 가지 않고 입찰에 참여했죠. 등기사항 증명서 주유 정보도 이렇게 나오고요.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흔히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죠. 그걸 한 통 떼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공매에서는요, 입찰 전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이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빨간색으로 공매 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어만 봐도 머리가 지끈할 텐데요. 그런데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좋은 겁니다. 또 공매 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 비어 있으니까 별 문제 없는 거고요. 유의사항도 잘 보셔야 됩니다. 감정서상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임차인이 대항력 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조사 후 입찰 바람. 임차인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받은 금액 외에 또 다른 어떤 돈을 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책임은 낙찰자의 책임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잘 확인을 한 다음에 입찰해 라는 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본건은 지분공매이며 감정서상 본건 천정 누수가 있는 것으로 탐문되었으니 사전조사 후 입찰 바람. 집에 누수가 있대요. 굉장히 큰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누수 전문가 불러서 고치면 됩니다. 고치는 비용까지 생각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으면 돼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입찰 전 알아야 할 주요사항에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이제 온비드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또 등기부 등본도 확인을 한 다음에 입찰에 참여를 했죠. 입찰은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8일, 공매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입찰 기간이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가 입찰 기간입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결과 발표는 그 다음날 목요일 오전 11시 이후 11시부터 한 11시 40분 사이에 결과 발표가 나죠. 저는 감정평가 금액 8천만 원짜리를요. 6,475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2등과는 좀 짜릿한 차이로 약 55만 원 정도의 차이로 낙찰을 받았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들어왔습니다. 오피스텔이기도 하고 주거용 지분 물건이기도 하고 경쟁이 확실히 적었네요. 그래서 감정가율, 감정가 대비 80.94%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건물 외부 모습인데요. 깔끔합니다. 그렇게 오래된 오피스텔 아니고요. 방범문도 1층에 설치가 돼 있어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방범문이 있을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계속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을 때, 문이 열릴 때 같이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네, 해당 층에 올라갔습니다.
벨을 눌렀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쪽지로 낙찰자입니다. 연락처 적어놓고 연락 좀 주세요. 쪽지를 저는 항상 2장을 붙입니다. 1장만 붙이면은 떨어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2장 붙이고 왔는데 저녁 때쯤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화가 왔을 때 직감적으로 왠지 이 물건과 관련된 분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전화를 하신 분은 여기 살고 계신 분의 약혼자분이셨어요. 연락은 빨리 될수록 좋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야만 저도 제 나름대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약혼자분이 이제 집 앞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약속을 잡은 다음에 커피숍에서 만났죠.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집에 대한 역사를 쭉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2분의 1을 가지신 분이 여기서 살고 계시고요. 남편하고는 이혼을 해서 아들과 현재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남편분이 여기저기 사고를 많이 치다 보니까 그분의 지분만 경매로 넘어갔었는데 이분은 이런 법적 절차라든지 경매, 공매 지식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낙찰될 때까지 어떠한 손도 쓰지 않았던 상황이죠. 우선 위치를 한번 볼게요. 인천 시청역과 400m 거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가깝죠? 인천 시청역은 W역세권에 공원도 잘 돼 있고 살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인천 시청역에 뭐가 들어올까요? GTX, B노선. GTX가 여기 들어선다고 하면 이쪽 주변이 정말 더더욱 좋아지겠죠.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일대의 모든 부동산 값들은 들썩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 진행될지 모르고 언제 완공될지 모릅니다. 10년, 15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GTX A 노선 빼고는 아직 착공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내려가 보면 예술회관역과는 더욱 가깝습니다. 268m 정도밖에 안 되네요. 앞에 홈플러스도 있고 CGV도 있고 상업시설들도 다 모여 있어서 살기에는 굉장히 편한 곳입니다. 시세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거래가 그렇게 자주 있는 오피스텔은 아니지만 11층이 2019년 8월 달에 1억 7,500에 매도가 됐었네요. 전세는 1억 6,500. 여기가 재밌는 게 감정평가는 8천만 원에 돼 있었잖아요. 2분의 1 지분. 그러면 둘이 합한 지분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1억 6천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전세는요. 1억 7천, 1억 7,500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공유자분과 함께 이 집을 1억 7,500만 원에 전세를 내놓는다고 하면 저에게 들어오는 돈은 8,750만 원이 됩니다. 6,475만 원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2,275만 원이 생기는 구조죠. 되게 좀 신기한 곳입니다. 매매는 잘 되지 않지만 전세는 없어서 못 나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등기부등본을 한번 볼게요. 이제 3번 을구를 보면 신한은행과 윤 땡땡의 이름으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번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매입했을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문제는 2번 근저당권이에요. 전 남편이 사채를 썼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1,500만 원이었고 이자가 지금까지 한 700만 원 정도 불어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채를 쓴 거는 전 남편이기 때문에 보통 2분의 1 지분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2번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지만 현재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이 공유자분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실수였냐? 전 남편이 사채를 쓴다고 했을 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연대보증을 서줬다고 하더라고요. 연대보증을.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빌려준 사람이 순순히 포기를 할까요? 돈을 갚을 때까지 평생 쫓아다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낙찰자이기는 하지만은 상황이 딱하다 보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을 했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 약혼자분하고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계속 조언도 드렸죠. 다행히 약혼자분은 제 이야기를 잘 따라와 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사태를 원만하게 다 모두가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는데요. 사채업자를 만나서 이자는 제외하고 원금 중에서 일부만을 좀 갚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협의가 제가 원하는 대로 좀 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낙찰받은 그 지분을 기존 공유자분께서 인수하는 조건으로 다시 신한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70%까지 받아서 온전히 원래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채도 해결을 하고 또 제 지분도 인수하기로 합의를 하고 새롭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계약서를 신한은행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낙찰받고 약혼자분을 처음 만났었던 그 신방화역 근처에 있는 투썸플레이스에서 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약서를 쓴 날 사채업자에게 전 남편이 진 빚을 갚고 오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자도 안 갚아도 됐었고 또 원금에서 일부분만 갚으면 되는 상황으로 협의가 돼서 정말 다행이었죠. 그리고 제가 미리 작성해간 계약서를 보여드린 뒤에 이제 도장을 서로 찍었습니다. 매도 가격은 이제 7,900만 원이었는데 이제 또 계약서를 쓰는 그 순간에 공유자분과 약혼자분이 조금 더 깎아줄 수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익이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을 더 깎아드렸죠. 최종 매도 가격은 7,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하고 또 계약서에 서로 도장을 찍고 잔금은 일주일 뒤에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4월 11일 날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썼고요. 그래서 780만 원의 계약금 우선 받고 일주일 뒤에 인천에 있는 한 법무사에 직접 가서 이제 최종 서류들을 넘겨드리고 남은 잔금을 받고 이 물건은 이제 제 손을 완전히 떠나게 됐죠. 경매와 공매를 통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만 산다고 하면은 절대 손해를 볼 일이 없습니다. 또한 내가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이라든지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히 또 내가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로써 오피스텔 지분 6,475만 원의 낙찰 후에 3개월 만에 7,8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기분 상한 일이 있었을까요? 또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 있었을까요? 절대 없었습니다. 주거용 지분, 토지 지분 물건, 경매와 공매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요. 수익 내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제 유튜브를 시청을 하시면서 좀 많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